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올해 GDP 성장률이 1.9%에 그쳤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하네 이러시죠? 근데 솔직히 물어볼게요. GDP가 정확히 뭔지 아세요? 1.9%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판단할 수 있으세요? 또 처음엔 그냥 뭔가 경제 숫자겠지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 숫자 하나로 나라 경제를 진단하고 금리를 결정하고 심지어 대통령 지지율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은 이 GDP라는 녀석을 완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정의부터 계산법, 뉴스 해석하는 법, 그리고 전문가들도 잘 안 알려주는 GDP의 치명적인 함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GDP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GDP라는 게 뭐냐? 이걸 풀었으면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상품이랑 서비스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3개 있어요. 첫 번째가 국내라는 말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 땅에서 생산된 거면 다 포함된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공장에서 일해서 만든 제품도 당연히 우리나라 GDP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직원이 베트남 공장에서 만든 스마트폰은 베트남 GDP로 잡히는 거죠. 두 번째 핵심은 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왜 들어가 있냐면 같은 물건을 2번 세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빵집 사장님이 밀가루 사서 빵을 만들어 팔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밀가루 값이랑 빵 값을 둘 다 GDP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밀가루라는 재료비가 이미 빵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데 또 세는 거니까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팔린 빵 가격만 계산에 넣는 거예요. 밀가루는 중간재라고 해서 빼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장 가치라는 말인데요. 이건 실제로 돈이 오고 간 거래만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집에서 엄마가 요리해 주신 밥은 GDP에 안 들어가요. 아무리 맛있어도 돈 주고 산 게 아니니까요. 근데 식당 가서 똑같은 음식 사 먹으면 그건 GDP에 포함됩니다. 좀 이상하죠? 이 부분은 나중에 GDP의 한계를 이야기할 때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GDP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볼 차례인데요. 사실 방법이 3가지나 됩니다. 신기한 건 어떤 방법을 쓰든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는 점이죠. 첫 번째 방법은 생산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산업들이 만들어낸 부가가치를 전부 더하는 방식이에요. 부가가치가 뭐냐? 쉽게 말하면 원재료 사원값을 빼고 남은 순수하게 새로 만들어진 가치를 말합니다. 자동차 회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완성된 차를 3천만 원에 팔았는데 부품이랑 철강 같은 재료 사는데 2천만 원 들었다면 이 회사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1,000만 원이 GDP에 반영되는 거죠. 모든 기업이 만든 부가가치를 싹 모으면 그게 GDP가 됩니다. 두 번째는 지출 관점인데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추적하는 거예요. 여기 공식이 하나 있는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GDP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에서 M을 뺀 거예요. 어려운가요?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C는 컨섬션, 가계의 최종 소비 지출인데요.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 돈 쓴 거 전부 다 여기 들어갑니다. 마트에서 장 보는 것, 옷 사는 것, 영화 보는 것, 커피 마시는 것 다 포함이죠. 대략 우리나라 GDP의 48% 정도가 이 소비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I는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뜻하는데요. 기업들이 공장 짓고 기계 사는 거, 그리고 개인이 집 사는 것도 여기 포함됩니다. 집이 투자냐고요? 네, 경제학적으로는 주택을 투자 항목으로 봅니다. 왜냐면 집이라는 게 오래 쓰는 자산이고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내니까요. 우리나라는 투자 비중이 한 30% 정도 되는데 이게 꽤 높은 편이에요. G는 거버먼트 스펜딩, 정부가 쓴 돈입니다. 공무원 월급 주는 것, 도로 만드는 것, 학교 짓는 것 이런 게 다 여기 해당되죠. 대략 GDP의 21% 선입니다. 마지막으로 X 빼기 M 부분인데요. 이걸 전문 용어로 순수출, 영어로는 net export라고 부릅니다. X는 익스포츠, 그러니까 수출을 의미하고요.
M은 임포츠로 수입을 뜻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물건 팔아서 돈 벌어오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반대로 외국 제품 사오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한국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이 값이 보통 플러스로 나옵니다. 자, 이제 전체 공식을 정리하면 GDP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 빼기 M이 되는 겁니다. 2024년 기준으로 대충 계산해보면요. 소비가 한 950조 원쯤 되고요. 투자가 620조 원 정도, 정부 지출이 410조 원쯤, 순수출이 한 80조 원 정도 해서 다 합치면 약 2060조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GDP인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소득 측면에서 접근하는 건데요.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더하는 겁니다.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은행에서 나온 이자, 집 빌려주고 받은 월세, 기업이 남긴 이익, 이런 거 전부 합치면 역시 GDP가 나와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누군가 돈을 쓰면 다른 누군가는 그 돈을 버는 거니까 결국 같을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GDP 계산하는 법 알겠네 하실 텐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명목 GDP니 실질 GDP니 하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두 개가 뭐가 다른 걸까요? 명목 GDP는 말 그대로 그냥 그 해의 가격으로 계산한 겁니다. 2023년에 빵 하나가 1,000원이었고 100개 팔렸으면 10만 원이죠. 2024년에 빵값이 1,200원으로 올랐고 115개 팔렸다면 13만 8천 원이 됩니다. 명목상으로는 GDP가 38%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진짜 경제가 그만큼 성장한 걸까요? 아니에요. 물가가 오른 영향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실질 GDP입니다.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물가 변동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까 예시로 돌아가서 2024년 상황을 2023년 가격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겁니다. 빵을 115개 팔았는데 2023년 가격 1,000원으로 환산하면 11만 5천 원이 나오죠. 실제로 팔린 빵 개수를 보면 100개에서 115개로 15개만 늘었어요. 그럼 진짜 성장은 15%인 거죠. 나머지 23%는 그냥 빵값이 오른 겁니다. 이게 실질 GDP예요. 실제로는 15%만 성장한 거였던 겁니다. 나머지 23%는 단순히 물가가 오른 효과였어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이나 정부에서 성장률 이야기할 때는 거의 다 실질 GDP 기준으로 말합니다. 진짜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봐야 하니까요. 올해 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명목으로는 GDP가 한 4.8% 정도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로 따지면 1.9%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차이가 엄청 크죠? 그 차이가 바로 물가 상승분입니다. 대충 3% 가까이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 바로 1인당 GDP라는 겁니다. 나라 전체 GDP를 인구수로 나눈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GDP만 보면 인구 많은 나라가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중국이나 인도는 GDP가 엄청 크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1인당으로 계산하면 훨씬 낮아집니다. 반대로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는 전체 GDP는 작은데 인구가 적어서 1인당 GDP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한국은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대략 3만 6천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세계에서 한 28위쯤 됩니다. 선진국 대열에 든 거죠. 자, 여기까지 GDP가 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 봤는데요. 그럼 GDP 높으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GDP에는 치명적인 한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삶의 질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환경이 얼마나 깨끗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가 시간은 충분한지 이런 건 GDP에 안 나타나요. 오히려 웃긴 상황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차 수리비 나가죠. 병원비 나가죠. 이게 다 GDP를 올려요. 겉으로 보기엔 경제활동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불행한 일이 생긴 건데 말이죠. 공장에서 매연 뿜어내면서 물건 만들어도 GDP는 올라가요. 환경이 망가지는 건 계산 안 되거든요. 두 번째는 지하 경제를 잡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금으로 거래되는 것들, 세금 안 내려고 숨기는 소득들, 불법적인 거래들은 GDP에 포함이 안 돼요. 전문가들 추정으로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GDP의 한 18%에서 많게는 43%까지가 이런 지하 경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무시 못할 규모예요. 실제 경제 규모는 공식 GDP보다 클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한계는 소득 분배를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GDP가 아무리 높아도 소수한테만 부가 몰려 있으면 일반 국민들은 체감을 못해요. 극단적으로 한 사람이 100억을 벌고 나머지 99명은 굶주린다 해도 평균 GDP는 높게 나오는 거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GDP는 계속 올라가는데 중산층 소득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상위 몇 프로만 엄청나게 부자가 되면서 전체 수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돈으로 거래되지 않는 가치 있는 활동들이 빠진다는 겁니다. 집에서 아이 키우는 것, 부모님 모시는 것, 자원봉사하는 것, 이런 건 분명히 사회적으로 엄청 중요한 일인데 GDP에는 0원이에요. 근데 똑같은 일을 돈 주고 가사 도우미나 간병인 고용하면 GDP에 잡히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GDP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보완 지표들이 여러 개 나왔어요. GNI라고 국민 총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국적을 기준으로 삼아서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까지 포함합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번 돈도 우리나라 GNI에는 들어가는 거죠. HDI라는 인간개발 지수도 있는데 교육 수준이랑 건강 상태 같은 걸 같이 봅니다. 부탄이라는 나라는 아예 GDP 대신 국민 행복 지수를 측정하기도 해요. 그럼 실제로 뉴스에서 GDP 관련 보도 나올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 2024년 경제 성장률 1.9% 기록이라는 뉴스가 나왔다고 칩시다. 여기서 1.9%는 실질 GDP 성장률이에요. 물가 영향 뺀 순수한 경제 성장을 의미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우리 경제 규모가 약 2% 정도 커졌다는 뜻이죠.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판단하려면 다른 나라랑 비교해봐야 합니다. 같은 시기 선진국 평균이 한 1.4% 정도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나은 편이네요. 근데 2022년 우리 성장률이 2.7%였던 거랑 비교하면 둔화된 겁니다. 또 다른 예시로 1인당 GDP 3,6천 달러 달성이라는 기사가 나왔다면요? 이건 전체 GDP를 인구로 나눈 거니까 국민 한 명당 평균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세계 순위로 보면 한 30위권 안팎이니 선진국 문턱은 넘은 겁니다. 다만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내 실제 연봉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평균값이거든요. 기업 이익이나 정부 목도 다 포함된 거라서 개인이 체감하는 소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출 호조로 GDP 기여도 상승이라는 뉴스는 어떨까요? 아까 배운 공식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X 빼기 M 부분이 있었죠. 바로 순수출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자동차를 외국에 많이 팔아서 수출액이 늘어났고 그 결과 순수출 수치가 커졌다는 의미예요. 이게 전체 GDP를 끌어올린 겁니다.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반대로 내수 침체로 성장 둔화라는 기사는 C, 그러니까 소비 부분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신호죠.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그게 경기 침체입니다. 특히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 전문 용어로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후퇴라고 부르죠. 2008년 금융위기 때나 2020년 코로나 초기에 많은 나라들이 이런 상황을 겪었어요. 경제가 실제로 줄어든다는 건 기업들이 망하고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의미니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반대로 성장률이 너무 높으면 또 문제예요. 과열된 거거든요. 중국이 한창 잘 나갈 때 9%, 10% 이런 식으로 성장했는데 이러면 물가도 따라서 미친 듯이 오르고 부동산 버블 같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적당한 성장률이 가장 건강한데 선진국 기준으로는 보통 2%에서 3% 사이를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GDP 증가가 곧 내 삶이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입니다. 경제는 커지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분배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자동화로 생산성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GDP는 늘어나는데 고용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어요. 게다가 환경 파괴나 자원 고갈 같은 미래 비용은 GDP에 반영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후변화 문제가 대표적이죠. 화석연료 태워서 물건 만들면 GDP는 오르지만 지구는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키우는 게 아니라 환경도 지키고 분배도 공정하게 하고 미래 세대도 생각하는 성장을 해야 한다는 거죠. ESG 경영이니 탄소 중립이니 하는 것들도 다 이런 맥락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드리면요. GDP는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표입니다. 1년간 한 나라에서 만들어진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총가치를 보여주죠. 계산하는 방법도 세 가지나 있고요.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차이도 이제 아실 거예요. 물가 영향을 빼고 진짜 성장을 보려면 실질 GDP를 봐야 한다는 것도요. 그런데 동시에 GDP의 한계도 명확합니다. 삶의 질, 환경, 분배, 지하경제 같은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GDP만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지표들도 함께 봐야 하죠. 앞으로 뉴스 볼 때 GDP 관련 내용 나오면 이제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장률이 몇 %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판단하실 수 있어요. 경제 뉴스가 갑자기 훨씬 재미있어질 겁니다.